제목을 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정해보려고 슬리도에다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채워주시면 지금 한마디씩만 남겨주세요. 뭔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랑 어울릴 것 같은 단어를 그냥 골라봐 주세요. 뭐가 좋을까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핸드폰으로 하시면 슬리도로 연결이 되고요. 제가 지금 투표를 열어놨기 때문에 투표를 하시면 제가 결과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QR을 그대로 쓰셔도 되죠. 과제 가능한 드디어 테이블이 다이나믹하다. 연결도 다이나믹하네. 스마트한 느낌도 있고 건강한 느낌도 있나요? 야근의 느낌도 있군요. 밤샘 중독. 긍정적인 것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것도 있네요. 너드한 느낌도 있고 다양한 자세 가능하고 얍삽한 느낌도 있군요. 성장하고 생긴 느낌. 좋은 느낌도 있고 나쁜 느낌도 있고 섞여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폴은 한 명이 쓰고 계신데 빨리 써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들어들어. 볼까요? 인공지능이 잘 되는 시절에도 요즘 커넥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요 큰 글씨들이 많은 투표를 받은 거니까 이런 느낌들이 강한 느낌을 나오시죠. 그러면 이거를 질문으로 바꿔놓고 제가 이걸 멈추면 여기서 이제 그 링크에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좀 말랑말랑했으면 좋겠다. 젤리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은 좀 소프트웨어처럼 부드러운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장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슬라이드는 예전에 임석 교수님이 한 10년 전쯤에 어느 컨퍼런스에선가 하셨던 그 슬라이드를 거의 그대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기 40대와 중간에 저기까지 있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는 이제 공부의 심도 있고 평생 공부해야 되는 기계가 대신 일을 해준다고 하는데 여전히 평생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까지만 공부하고 뭔가 전공자가 돼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사실 사회에 나가면 대학 전공이랑 상관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전공들이 좀 흔들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거랑 회사에서 또 일을 잘하는 게 굉장히 불일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대하는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거랑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이런 거랑 차이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생각의 틀을 좀 깨주시고 공부를 잘하는 거, 성적을 잘 받는 거, 지금 이 수업에
평가 기준은 저는 잘 모르지만 성적을 학점을 잘 받는 게 학교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데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인문학자들도 그렇고 심리학자 교수님들도 인간이 다른 점은 모르는 거라고. 왜냐하면 인공지능한테는 물어보면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다 대답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갑자기 제가 부총리 이름을 아세요? 물어보면 모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건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거짓말을 하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알고 그 일을 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전문가. 네, 전문가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교수님이라고 불렀는데 교수님들이 전문가가 아닌 시대를 좀 살고 있어서 전문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문가라는 게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무술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은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 무술 영화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무술 고수가 되고 뭔가 엄마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산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원수를 만나서 무술 능력이 폭발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교육계의 약간 현상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일을 잘하게 될 거야. 뭐 1만 시간 정도 지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지났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야. 1만 시간 동안 반복한다고 해도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만 시간 동안 그냥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걸 계산하고 싶은지 그 포인트를 찾아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수련하지 않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어제 치과에 다녀왔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동안 왜 치아 관리를 이렇게 잘 하셨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가세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갑자기 10년 전에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양치질을 하루 안 하고 잤으니까 그날을 꼭 집어서 저한테 양치질을 왜 이렇게 안 하고 주무셨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10년 동안 양치질을 계속했어요. 1만 시간이 넘게. 근데 저는 양치질을 아직도 잘 못하나 봐요. 치과에 가야 되더라고요. 계속 도와주고. 치과에 가면 너무 뒤늦게 아파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일 좋은 거는 칫솔질을 하고 나서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내가 칫솔질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 정도로 이 양치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복 수련의 대표적인 예예요. 양치질을 7살 정도 이상이 되고 나면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대요. 저희 집에 그런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양치질을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아무 개선 의지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양치질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지만 치과에 가기 전에만 열심히 닦아요. 왜냐하면 혼나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로는 그걸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뭘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잘된 방향이야 아니야 라고 누군가 얘기해줘요. 그래야 내가 그걸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한 다음에 이 피드백이 적절한 타이밍에 줘야 됩니다. 아까 치과 의사처럼 제가 10년 전에 치과에 가서 치료하는 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해주면 저는 아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피드백을 주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걸 뭘 했어 라고 얘기해줘야 그게 고쳐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려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잘하고 싶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1년 뒤에 10년 뒤에 알고 싶으면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양치질 안 하던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디선가 놀고 있는데 우리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공식이 있다고 믿거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식이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성장한 시절은 아이들 시절이에요. 걸으라고 등 떠밀지 않았지만 걷고, 알아서 뛰고, 알아서 놀고, 놀이터에서 만나기만 하면 놀아요. 뭐라고 주어지지 않더라도 규칙을 만들어서 놀습니다. 그러면서 다 배워요. 근데 꼭 학교에 있는 뭔가 커리큘럼을 따르고 뭔가를 해야지만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이거 갑자기 공대 수업이니까 그래프가 나와야겠죠.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성장하고 싶은 어떤 방향이 있다 그러면 그 방향이 내가 기대하는 방향이랑 내가 노력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내가 성장하고 싶은데 다른 일만 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성장하지 않겠죠? 내가 뭔가 계속 잘하고 싶은데 다른 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게임을 잘하고 싶은데 게임 방송만 보고 있어. 그런다고 게임이 늘지 않잖아. 내가 해야지만 느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셔서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 학습한다는 것도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속력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뛰면 다시 돌아오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여러분들이 유도한 거라면 좋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 난 다 해보고 하나 고르고 싶어. 그런 의도라면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되게 환영할 일이죠. 그거는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지 못하면 계속 시간만 흘러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은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시간일 수도 있죠. 계속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학습하고 성장할 때 전략적으로 좀 선택해 보시는 걸로 추천드려요. 내가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공부할 양이 얼마인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방향에서 뭘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래서 그걸로 내가 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일단은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게 그 방향에 잘 맞는지는 사실 계속 찾아봐야 돼요. 방향을 한 번 정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자,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방향이라는 것도 마치 정글을 탐험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뭔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자만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소화하게 돼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저기서는 톱니바퀴로 표현을 해놨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그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 단위가 다 있다고 해요. 그게 뭐 책으로든 경험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제가 했던 말들을 순간적으로 막 머릿속으로 조립을 하고 있거든요. 저녁에 무슨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그게 더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겠죠. 제 목소리보다는. 하지만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서도 방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지식을 여러분들만의 지식으로 다시 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방향성과 지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학교랑 다른 점은 맹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길을 알려주지 않고 내가 길을 찾아가야 되는 오픈월드입니다. 아까 사진에 나왔던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인데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어디든지 가더라도 뭐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서 원하는 걸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치 물론 인생을 게임처럼 생각하면 너무 쉬운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레벨이 갑자기 뭘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올라가지도 않고 게임 시스템처럼 잘 성장하시는 그때 다르거든요. 누가 막 길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특강을 듣고 있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찾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하루에 7가지 실수를 한대요. 최소한 7가지 실수를 한대요. 버스를 잘못할 수도 있고 뭔가 열쇠를 놓고 나와서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사소한 실수부터 되게 심각한 실수까지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하는데 그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의 실수들을 얼마나 빨리 캐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해본 일들도 있고 처음 해보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실수를 감추려고만 하다 보면 더 소극적이 되고 더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뭔가 학교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내가 실수를 많이 일부러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리들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실수해보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람이 좌뇌와 우뇌가 나눠져 있고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왼쪽은 막 굉장히 논리적이고 뭔가 분석적이고 공대생이 있을 것 같고 오른쪽은 굉장히 예술적이고 뭐 음악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는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이론이래요. 요새는 뇌를 그냥 다 쓰는데 되게 효율적으로 잘 쓰는데 이쪽 모드로 활성화될 때가 있고 저쪽 모드로 활성화될 때가 있대요. 사람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인 거예요. 이쪽과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쪽을 더 적극적으로 쓰느냐의 차이인 거고 오른쪽 미치 모드는 약간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학교 생활에서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이쪽이에요. 언어를 잘 다루고 수학 수치를 다루고 뭔가 심볼을 잘 다뤄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추상화를 시키고 수학 문제를 풀고 계산을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논리적으로 뭔가 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연습하는 거는 대부분 이쪽이라 이쪽을 발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은 저쪽도 무시 못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발레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앉아 계시니까 오른발을 이렇게 살짝 좀 밀어 뻗어보세요. 뻗어보시고 오른발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손으로는 숫자 6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동시에 이게 되는지 오른발을 뻗어서 오른손으로 숫자 6을 그리면서 시계 방향으로 발목이 돌아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발목이 돌아가는 거랑 숫자 6을 쓰는 거랑 안 되실 겁니다. 되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병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되시는 분? 이게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적으로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을 돌리는 거랑 손을 돌리는 거가 한 방향으로 되도록 싱크가 맞춰진대요. 논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 보다. 갑자기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뭔가 우리는 알고 있었던 사실과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을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방금 뭔가 대치모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냥 익숙해서 안다고 믿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은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주 써왔던 거, 특히 남자들은 뭔가 물건에 애착이 생기면 그걸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도 붙여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거를 남한테 설명해 보라고 하면 난 잘 모르지만 일단 난 알아. 잘 모르지만 잘 안다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빨리 캐치하고 싶으시면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뭔지 떠오르는 대로 잘 설명하려고 했을 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말하려다 보면 말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명확하게 잘 모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더 알고 있다는 단계들도 좀 여러 가지로 나눠보시면 좋고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학습이 잘 일어나는 환경, 여러분 스터디 같은 것들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스터디를 잘하는 방법은 다양한 멤버들을 모아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 정리를 하고 다 납득을 할 수 있으면 스터디가 최고의 스터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놨더니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거나 어제 뭐 했는지만 얘기하고 집에 가면 스터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스터디가 잘 되려면, 스터디라는 것도 결국 학습이고 성장인데 그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중요해요. 그게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이라는 거는 그 지식을 주고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알게 되려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설명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 듣기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도 보고 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떤 감각적으로도 느끼고 그거를 내가 뭔가 알게 됐으니까 나 이렇게 돼야지 라고 뭔가 인지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해요. 결국에는 학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하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걸 설명하든지 내가 잘하는지 확인받으려면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대부분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공부는 혼자 하고 옆에 사람을 경쟁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겠죠. 하지만 실제로 학습들은 그런 환경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환경들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본 적 있으신가요? 어딘가 수업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모양일 거예요. 방금 어떤 학습이나 성장 얘기를 하면서 보통 이제 성적표, 여러분들의 성적과 관련된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진다고 해요. 평균이 있고 거기 안에서 얼마만큼의 편차가 있는가. 제일 잘하는 친구들과 제일 못하는 친구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큰 차이가 없대요. 운동을 하던 공부를 하던 성과를 봤을 때 길게 놓고 보면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평균 안에서 별로 편차가 없는 거예요.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일 뿐이고 대부분은 저 차이가 가운데 몰려있다고 합니다. 정규 분포를 가진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럼 난 저 사람과 뭘 차별을 가져야지. 성적은 비슷하게 받았지만 차이는 내가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공부를 더 하기도 하고 대학원에 가기도 하고 부트캠프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공부를 개발 회사에 아예 가서 일을 더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하면 할수록 질문들이 이런 게 많아요. 너무 몰라서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만 하게 돼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네. 공부할 때는 공부할 게 많은 게 당연한 건데 이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책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다 공부하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취업할게요. 다 완벽해지면 저는 뭘 할게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되게 만드는 거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했던 방법들이랑 선배들이 했던 방법들 중에서 이 방법은 유명한 프로페터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거의 한 4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개구리를 해부하지 말고 직접 만들려고 노력해봐라. 이게 엔지니어들이 학습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서 가장 철학적으로 삼고 있는 표제 중에 하나가 러닝 바이 듀잉이거든요. 뭔가 하면서 학습하는 건데 그거를 잘 설명하셨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개구리라는 거를 잘 알기 위해서 해부를 해서 여기는 다리, 뒷다리 근육이고 여기는 앞에 귀 근육이고 이 용어를 알고 분해해서 그걸 조합해서 어떤 개구리라는 걸 인지하려는 방법도 있지만 분석을 해서 분해하고 결합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걸 공부할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만든 게 개구리라고 부를 거야. 여기 있는 게 이게 개구리야 라고 말하려면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개구리라고 부르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지? 라고 질문하는 순간 개구리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고 진짜 개구리가 되려면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똑같이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색깔이 똑같아야 돼? 기능이 똑같아야 돼? 얘가 점프를 해야 돼? 물어야 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개구리랑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어떤 모르는 것들,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도 있지만 따라 만드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들을. 그래서 예제들로 몇 가지 이상하죠? 디지털 시스템 과목도 있고 컴퓨터 구조 과목도 있고 운영체제, 컴파일러, 시스템 라이브러리 여러 과목들이 있었을 때 거기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뭐냐면 그 요소들을 똑같이 만들어 보는 게 숙제인 경우들이 많아요. 운영체제에서는 운영체제랑 상용 운영체제를 써보는 경우도 있지만 운영체제 일부를 만들어 보고 프로세싱 스케줄러를 만들어 본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학습하는 이유가 교수님들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게 학습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대요. 왜냐면 만들어 봤어야 그게 어떤 요소들이 있고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니까 만들어 보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저 사이트는 뭐냐면요. 옛날 20, 30년 전에 애플의 그 시스템 운영체제를 자바스크립트로 웹에서 써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링크입니다. 나중에 한번 직접 써보시고 싶으시면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되게 재미없는 수업이긴 했어요.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전자공학 전공인데 전산학과 수업을 가서 들으면서 수학 과목이더라고요. 근데 계산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잘하는 거가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들었던 전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익숙하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 과목에서 배웠던 방정식이나 수치들을 직접 구현을 해보자. 구현을 해보고 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구조화는 이론적인 걸 뭐 정리하는 것보다 코드로 옮겨서 코드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 정리되는 게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아직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30년 된 코드지만 이런 방법을 제가 요새 소프트웨어 교육하면서도 계속 써먹고 있는데 만들면서 뭔가 하는 방법들을 써먹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역이 두 가지 영역이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부분 그리고 공학적인 부분이 걸쳐 있어서 대부분 과학 과목들은 수학이나 과학, 물리반 물리 뭐 이런 과목들은 자연에 있는 것들, 원리, 법칙, 숫자, 데이터 이런 거 측정해서 개념화시키고 공식을 만들어내고 계산하고 증명하는 게 과목들이거든요. 전산학과에 있는 과목들도 그렇고 수학과의 과목, 물리학과의 과목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공학적인 측면으로 넘어오면 그 발견들, 분류, 원리, 법칙 이런 것들을 다시 인공적으로 재현해내고 다시 검증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자연이랑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거든요. 네, 소프트웨어 쪽은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어떤 수학적인 거를 공부하면 그걸 구현해보라고 하고 구현한 걸 가지고 그게 잘 동작하는지 다시 확인하라고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 약하면 그쪽을 다리를 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밸런스를 잘 못 맞추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접근을 하더라도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 게 익숙한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뭔가 개념적인 게 접근하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 있고 코드로 뭔가를 찾아가지고 동작하는 걸 보는 게 더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다른 방식에 숨겨져 있는 다른 쪽을 조금 더 찾아보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이클을 돌려서 해보시면 뭔가 이론적인 과목이더라도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생길 거고, 실제로 있는 구현되어 있는 구현체를 찾으면 이론적인 과목이랑 연결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프트웨어 쪽은 이게 다 가능합니다. 다 있어요. 이미 소프트웨어를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운영체제, 어려운 운영체제들도 옛날 시스템들은 다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옛날 언어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써볼 수도 있고, 이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원하시는 접근법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학교에서의 얘기라면, 이거는 약간 일에 관련된 관점인데, 이것도 학교에서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 일을 잘하는 거랑 학습을 잘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하냐면, 개발자들한테 혹은 엔지니어들한테 혹은 조금 더 넓혀서 지식 노동자들한테 어떤 걸 기대하냐면, 계속해서 뭔가 우리는 반복하게 됩니다. 수업을 듣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뭔가 학교에 계속 왔다 갔다 통학도 하고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일들을 A라고 불러볼게요. 그거를 매일 할 수도 있고 1시간마다 할 수도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을 조금씩 개선하게 돼요.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아. 더 자동화시키고 싶어. 더 개선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반복되는 A라는 일들에다가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요거 부분을 바꿔봐야지.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요. 그러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게끔, 내가 개선하지 않아도 더 잘 되게끔 그 반복되는 일들을 그렇게 도구들을 찾아내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회고를 하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해보기도 하고. 자, 근데 여기 C까지 써 있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곡선으로 만들어서 자기 일이 계속 알아서 잘 되게 만드는 거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노동자들은 우리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래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잘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걸 기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막상 친구들을 보거나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누군가 얘기하는 것 같으면 말은 되게 그럴듯한데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온갖 얘기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혹은 유튜브에 보면 온갖 얘기가 많죠. 야근하는 개발자도 있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좀 특이한 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독일에 있었던 어떤 공무원님께서 책을 엄청 많이 쓰시고 논문 엄청 많이 썼는데 그분의 외모선자라는 저희 독일어로 외모하는 법에 대한 책이었거든요. 되게 특이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면서도 되게 신선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던 거랑 뭐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구나. 뭘 기록한다는 것 자체를 공부를 하고 나면 말끔하게 정리가 돼서 블로그에 써진 것처럼 엄청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무언가를 아름답게 만들어내야 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시작도 안 해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검열이 심해지고 완벽해져야 될 것 같고 코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연결하고 완벽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강박 때문에 시작부터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걸 설계해서
몇 가지 단계를 나눠놓고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그거를 더 연결해서 더 큰 단위로 뭔가를 만들어내요. 단어들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걸 평생 하셨던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옆에서 보면 나는 개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런 친구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노력하는 성적이나 뭐든 노력하는 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생각보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내가 질이 포기하고 안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걸 꼭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 있다. 그 친구는 포기하죠. 예전부터 이런 걸 비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림 그리는 분들, 글 쓰는 분들, 작가나 여러분들이 예전에 천재 작가로 추앙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가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저도 사회초년생 때까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나보다 영어도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개발도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뭐든지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왜 자꾸 나를 비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한 3년 정도 그걸 고민하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그걸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걸 넣어놨는데 대부분은 아주 뛰어난 친구가 있으면 그리고 뭐 전 세계 업계에서 막 슈퍼스타들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뭐 이름만 들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전체 퍼센티지에 탑 클래스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들은 그 성과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뭐 키던 성적이던 사람들이 노력하거나 자연스러운 것들은 다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세상이 유독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몇 함수를 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의 경제 부호들이 상위 5%가 전 세계의 90%를 갖고 있다던가 이런 통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돈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 그래프를 따릅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를 나는 어디 있는 거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너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80-20 법칙, 뭐 여러 가지 법칙들 되게 많아요. 비슷한 법칙들이 상위 몇 퍼센트가 전체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낸다거나 뭔가 상품을 팔면 초기 한 달에 파는 매수가 나머지 1년 동안 파는 매수랑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경제 논리들은 이 법칙을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갈 걸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재미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취미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경쟁 모드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분야, 내가 노력하는 분야가 어떤 방향에서 이런 분야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인 선택이거든요. 앞에 거랑 좀 다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시면 돼요. 이게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여기까지 남들도 여기 같이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과정은 다 다르잖아요. 집에서도 온 과정이 다르고 여기까지 수업에 참여하게 된 과정도 다르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뭐 학년이 됐던 과정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만의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독 저 결과에 되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졸업, 취업, 시험 뭔가를 했어 안 했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선배들이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과정들을 잘 스토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대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니까 나는 이거를 뭘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왔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그 과정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스토리들을 듣고 싶어요. 그게 취업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마찬가지예요. 개발할 때도 개발자들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만 코드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이트를 직접 뭘 보고 뭘 학습하고 뭘 만들어내는지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리뷰를 하는 거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왜 이렇게 선택했어? 이 변수명은 네가 어떤 생각을 할 거야? 이걸 다 물어보는 이유는 과정을 물어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정을 생략하는 연습들 하지 마시고 그 과정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을 보통 스마트 목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거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래서 뭔가를 거창하게 뭘 하고 싶어 계획을 세우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3월달쯤 됐으니까 이제 뭐 헬스클럽 끊었던 것도 포기하고 뭐 운동하려고 했던 것도 포기하고 동아리 나가려고 했던 것도 포기하고 다이어트 하려고 했던 것도 포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목표가 되게 두루뭉술한 경우들이 많아요. 다이어트를 해야지. 끝이야.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스마트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큰 목표를 축구공만한 목표를 작은 목표들로 나눠요. 작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게 클수록 예측이 잘 안 돼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만큼은 한 것 같은데 아직 이만큼이 남은 것 같아서 괴롭고 쉴 때도 못 쉬면서 쉴 때도 계속 죄책감을 갖고 쉬어요. 나 숙제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못 자고 다음날 또 계속 졸고 있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목표들을 작게 나눠서 그것만 해치우고 나면 쉬어도 죄책감이 없이 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심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악순환을 만들면 큰 목표를 잡고 실패하면 계속 난 못하나 봐 이렇게 되는데 작은 목표들을 작게 잡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나는 뭔가 잘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 성취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를 시도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루틴을 만드는 거 되게 좋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것부터 해서 작은 거 성공했어 그러면 이거 오늘 좋아 느낌 좋아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느낌들이 나는 것들을 작은 목표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각하지 않기부터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이 얘기를 왜 계속 하고 있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앞에 스마트한 느낌도 있고 뭐 야근하는 느낌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는 한 번 만들고 1.0이 출시됐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는 마치 아이가 크는 것처럼 한 번 태어나면 계속해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버전이 올라가고 기능이 추가되고 버그를 수정하고 다른 사람이 또 개발하고 계속해서 지나가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르거든요.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루는 분야예요. 한 번 잘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잘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조금씩 계속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왕창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잘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소프트웨어처럼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어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뜻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참여했던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었는데 책을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려면 보실 수 있는 책이었고 저 버튼 여러분들 앞자리에 하나씩 다 있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버튼이잖아요. 저 버튼 이름이 뭐야?
파워 버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생겼을까요? 네? 오, 네. 뭔가 아는 눈치네요. 전원 스위치니까 끄고 켜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0과 1이 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은 켜진 거고 0은 꺼진 거예요. 스위치니까 0과 1이 반복되는 거예요. 쟤는 눌러주면 0이 되고 누르면 1이 되고. 우리나라 스위치들은 잘 표시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긴 한데 대부분 외국 스위치들은 0과 1이 잘 써져 있어요. 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그 열고 닫기 버튼, 뭔가 기능을 끄고 켜는 버튼에 0일이 써 있는 걸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게 0과 1을 나타내는 건데 1이 0을 조금 가리고 있죠. 그게 바로 이유가 대기 전력이 있기 때문에 1이 항상 0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쟤는 반쯤 켜져 있는 애인 거예요. 1이 뚫고 나와 있는 애는. 그게 아니라 1이 0 안에 갇혀 있는 버튼들도 있어요. 드라이브나 토스터기나 아예 전원을 꺼버릴 수 있는 애들, TV처럼 리모컨으로 킬 수 있는 애들 이런 거 말고 아예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애들은 0과 1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도 세계 표준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잘 안 지키고 있다는 거. 자, 개발자들은 0과 1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버프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잘하고 못하고 해고 못했고 꺼지고 켜졌고. 근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0과 1만 있는 게 아니죠. 꺼지지 않은 누가 앞에 있는 전자기 상태에 있는 전자제품처럼 여러분들도 뭔가 1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의미 있는 숫자들을 낼 수 있고요. 우리가 답이 있냐 없느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뭔가 평가라거나 제가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면서 이게 정답인가요? 이게 답인가요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엔지니어들은 정답이 있는 하나가 있는 문제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많은 해답들 중에서 해당하는 조건에 적합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답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수많은 해답들 중에서 내가 그걸 왜 선택했는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설득당할 수도 있는 거고 설득을 잘하는 사람,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개발만 잘하면 될 것 같죠? 회사 가면 사람과 상대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의외로 그렇고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래서 개발자들은 뭘 하는 직업이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개발만 잘해야 되느냐 하면 디테일한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게 왼쪽 오른쪽 아래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의 플래시 키는 버튼 본 적 있으세요? 네. 손톱만 하거든요. 그거를 누르면 전원 스위치가 켜져요. 본 적도 없죠? 네. 꺼지면 전원 스위치가 꺼집니다. 이거 사람들 안 보아요. 거의 안 보거든요. 네. 진짜 정만해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커져 보이지. 네.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말했으니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애플은 모든 버튼들을 다 이렇게 모서리를 깎거든요. 이 모서리 깎는 것도 애플은 저 각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각도대로 깎습니다. 모서리 깎는 장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저런 버튼 모양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게 개발자들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애플워치라는 거에 들어있는 기능인데 버튼을 버튼이 화면이 되게 작잖아요. 워치는 화면이 작은데 화면이 작은 거를 잘 쳐다보기 어려우니까 이 손목에 있는 움직임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한 번 누르면 앞으로 가고 두 번 누르면 뒤로 가고 주먹을 치면 선택을 하고 이런 메뉴들이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손목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시력이 나쁜 사람들도 손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런 차이들, 사소한 차이들까지도 만들어내는 게 개발자들이 할 일이에요.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하는 일들인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일이에요. 알아요. 저희도 알고 다 아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는 일단 동작하게 만드는 거,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1.0 정도 되게 만들어서 동작하는 버전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요. 하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서 와, 이런 것까지 신경 썼네 하고 감동을 주는 개발자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점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계셔야 돼요. 그렇게 뭔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1.0이 소프트웨어가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보통 한 4.0 정도 돼야 쓸만한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들이 있고요. 그걸 잘 알려면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뭔가 방법론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들, 공유하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계가 유난히 더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유난히 더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뭔가 많은 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쪽 업계 사람들만 흥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이쪽 업계 사람들만 매일매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공개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육 쪽을 공부하면서 만든 자료인데요. 특이하게도 제가 10년 전에 교수님 계실 때 어떤 모 회사의 인재상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었는데, 그 인재상에 나오는 뭔가 좋은 말들이 써있어요. 뭘 잘하고 스마트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아마 학교 규칙 뭐 이런 거 보면 다 나올 거거든요. 인재상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좋은 말 써있잖아요. 근데 그게 교육에서의 목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 거, 이런 게 다 이어져 있어요. 뭐냐면 함께 협력할 수 있고, 함께 만들 수 있고, 공동의 이야기, 의사소통 잘 되고, 전문성 있는 지식을 좀 갖추고 있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잘 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자신감 있고, 개발 잘해요.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런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없고, 세상에 실제로도 잘 없어요. 근데 이게 모든 회사나 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세요. 내가 협력을 잘 하는지, 의사소통을 잘 하는지. 여기 레벨이 한 4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4단계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지표로 삼을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채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잘 케어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걸 어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의사소통이 잘 되면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회사도 있고. 자, 요약입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분야일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분야가 나오지만, 웹 개발자일 수도 있고, 뭐 DB 전문가일 수도 있고, 웹 개발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습하는 과정이나 뭔가 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불완전한 것들은 당연한 거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만들면서 배우시고, ABC 작업 그래프 기억나시죠? 계속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자동화 시키면서 내가 공부하는 거는 만큼보다 더 자동화를 잘 시킬 수 있으면,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까지도 더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으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고, 그것들을 과정들을 기록을 하셔서 자기 스스로의 스토리들을 계속 기록을 하셔가지고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박사님이에요. 위대한 뮤직까지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음악,
뮤직은 피아노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피아노에 앉으면 아무 음악이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음악가들이 앉으면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지금 앞에 컴퓨터나 도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다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채워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선배들이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선택지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졸업을 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이제 요즘처럼 산업계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거든요. 항상 모든 게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도 전략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희 때도 IMF 직후였으니 IMF 때는 학교를 또 다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학원에 가서. 그리고 아예 이럴 때가 기회니까 가서 일을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든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의도에 따라 다른 거니까 고민스러운 분들은 있는데, 너무 공부하는 것 자체를 결과지향적으로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거나 뭔가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부트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부트캠프는 사실 좀 잘못된 관행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안 배우잖아요. 안 배운 친구들을 회사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교육하지 않고 그냥 뽑으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3년차처럼 뭔가를 해본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들을 원해.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그 프로젝트 동아리들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실무자들이랑 뭔가 협업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꼭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얘기한 대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달라요. 내가 그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어디서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좀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이 다 수동적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누군가 해주길 바래요. 누군가가 내 인생인데, 여러분들 내 인생들 다 기대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선택을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시고, 물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하셨던 게 있으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였고요.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사전 질문 뭔가 받으신 게 있었다고 들었던 여기 그런 거 질문 손 들고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다. 좀 쑥스러우면 익명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트캠프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지난번 두 강사님들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었는데, 영업 관점에서는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와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전공자들이 이제 부트캠프에 꽤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부트캠프가 4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마스터즈 부스라는 게 있고, 네이버에서 하는 부스캠프가 있고, 우아한형제들 하는 우아한 테크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처음 한 현대자동차랑 같이 한 소프트웨어 부스캠프가 있어요. 4가지를 저희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공자들이 학습해야 될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원하는 기대치랑 갭이 좀 있어요. 그거는 기업들이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갭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채우려면 그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학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긴 한데, 전공자들이 좀 아쉬운 거는 뾰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뭔가를 다 연습해보는 거는 되게 좋아요. 저는 학교 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자기만의 뭔가는 계속 찾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다, 하고 싶은 게 뭐다. 그게 직무가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고집이라면 고집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비전이라고 비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계속 찾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백엔드 개발자도 있고 프론트 개발자도 있고 모바일 개발자들도 있지만 그런 직무들이 없었던 시절에도 다양한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일을 해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분야라면 분야일 수도 있고 언어라면 언어일 수도 있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뭔지 서비스가 만들고 싶은 건지 그냥 취업이 하고 싶은 건지 그 목적이 좀 불분명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수록 고생해요. 캠프에 오더라도 그런 친구들은 목적성이 자기 의도가 없으니까 누군가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냥 하고 있다가 보면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데 가더라도 내가 뭘 단지 취업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뭐 어떤 과정을 채우고 싶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관심 있는 분야도 있어야 되고 찾아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쪽에 있는 뭐 개발자 커뮤니티 여기 오신 특강하신 분들도 다양한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어서 연락하면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도 어디 모 여대에서 졸업생이었는데 저는 최근에 그 친구가 아예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하고 싶은 게 결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대학 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마지막에서 하는 스톤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실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실무적이라는 것들은 수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경험하는 것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한 4개월 정도는 딱 그 기술이나 그 분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충분히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을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돌아가는 것만 만드는 거에 급급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더 해보려면 그 이상을 끄집어낼 수 있는 피드백들을 많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긴 하고 부트캠프를 꼭 가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4개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포텐이 터지는 친구들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던 사례들도 있었지만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학습하면 좋구나라는 걸 깨닫는 경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학생 때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돌아가서 학교 친구들이랑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또 스터디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좀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래서 좀 노력할 부분은 그런 사례들이나 케이스들을 좀 더 공유를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 교육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만들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그냥 만들면 끝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좀 많이 공유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그리고 여성 친구들도 꽤 있는데 이쪽 업계들은 특히나 더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많거든요. 이야기도 잘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섬세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여자 개발자들이 훨씬 더 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질문이 없어서 제가 이건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원래 김정 대표님이 iOS랑 macOS의 거의 원조 개발자예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요즘에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 툴들이 많잖아요. 플러터나 뭐 리액트 네이티브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로스 플랫폼 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스위프트로 대표되는 이런 그 네이티브 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할 때는 사실 기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플랫폼에서 뭔가 돌아가는 거를 만들어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플러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플러터가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쉬운 거는 물론 한계가 있거든요. 플러터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국내에서 플러터 앱을 기업들이 상용화한 사례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제 기억에는 지식인 앱이 있거든요. 네이버 지식인 앱이 플러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초기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화면이 스크롤이 안 돼요. 지금 스크롤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성능이 안 나와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학습할 때는 학교에서 프로젝트 할 때는 플러터 같은 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클래스 플랫폼을 다 해보는 것들.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제너럴하게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언어들을 해볼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야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나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었네 이런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시키는 거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반의무적으로 뭔가 하게 되거든요. 그런 기회들은 생각보다 잘 없는데 물론 갑자기 옆자리에 누군가가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 하다 보니 갑자기 재밌어 보이면 같이 빠져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 드물더라. 그리고 아예 모바일 개발자들처럼 전혀 분야가 없다가 아이폰이 갑자기 2008년도에 갑자기 나온 것처럼 분야가 갑자기 없다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갑자기 파도에 휩쓸려서 새로 기존에 다른 거 하던 걸 버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있죠, 유행처럼. 그런 경우 아니라면 이렇게 바뀌는 경우 잘 없거든요. 계속 딱 시작할 때 했던 경우를 쭉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 더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면 재밌는 이거 해다가 재밌으면 저거 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도 뭐 원래 백엔드 개발하다가 iOS 개발을 하다가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재밌는 것들을 찾아 내가 하면서 재밌다 싶으면 그걸 계속 해보시는 거 좋아요. 네, 질문하면 돼요. 네. 그 방금 다양성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해외 장기간 나가가지고 프로젝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해외 회사에서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가지고 한국 학생들을 뽑아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해외 생활 해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다양성 때문에 저를 뽑은 건지 아니면 한국인만 할 수 있는 뭔가 강점이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회사에서 왜 다양성을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동양인으로서 뭔가 강점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요소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 차이는 있어요. 확실히 문화 차이는 있고요. 글로벌 회사들이 딱 들어가면 제일 초반부에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의하는 법을 교육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뭔가 회의를 주재해.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다 질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 자체가 문화인데 동양 사람들은 앞에서 누가 설명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내 탓이에요. 내가 못 알아들었어. 저 사람은 되게 뛰어난 것 같은데 내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나중에 내가 공부해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은 앞에 누가 얘기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잖아. 그럼 제가 잘못 얘기해요. 쟤한테 물어봐야 돼. 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너 이거 맞아? 이렇게 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인지하라고 알려줘요. 첫 교육 때.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 제가 질문 안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문화적으로 이해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이해를 잘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 문화 차이가 있어서 그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그냥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일부러 펼쳐놓고 다양하게 뽑는 경우들도 있어요. 의도해서.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글로벌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퍼포먼스가 좋아요. 일을 잘해요. 말을 잘 못하지.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거꾸로 한국의 엔지니어 오피스를 두고 사업 다른 데서 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해외 진출하기 불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고. 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게 그 회사에서 신입들 뽑아서 교육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싫으니까 부트캠프한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취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부트캠프와 취직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원하고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회사를 만난다면 굳이 부트캠프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요.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회사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들어가 봐야 중국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거기에 팀장이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사수가 있어요? 없어요? 혼자 일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데 결국엔 누구랑 일하는 애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해주진 않아요. 어느 회사를 가도 그러니까 온보딩이라고 해서 직무 교육을 잠깐 몇 주 시켜주는 경우들은 있지만 큰 회사들은 있지만 대부분은 교육을 시켜주지 않고 일을 시켜요. 잘 해봐. 다른 거 뭘 해봐. 뭘 만들어봐. 뭘 옮겨봐. 뭘 구사해봐. 뭘 만들어봐. 이거를 시키고 그게 잘 돌아간다 싶으면 점점 큰 일을 주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일 수밖에 없는 게 게임처럼 이렇게만 하면 레벨이 올라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지 몰라. 가봐야 알고, 부딪혀봐야 알고. 그 회사에서 나는 iOS 개발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지만 거기서는 안드로이드 개발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플러터 개발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백엔드 개발자가 필요한 백엔드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회사가 시키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뽑지 분야가 잘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좀 안타깝기는 하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갑자기 영업사원을 뽑는데 회사에서 영업사원을 뽑는데 신입을 대학에서 영업 물건 많이 팔아본 사람 뽑아야 돼. 아이폰 팔아본 사람은 아이폰 개발자 뽑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영업사원을 뽑는 거. 근데 꼭 개발자들만 뭔가 다 해보고 와야 돼. 이런 건 이상하잖아요. 사실 회사 일을 시키려면 그 일에 맞는 일을 할 사람들은 회사에서 교육하는 게 제일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이건 악순환인 것 같은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그거를 잘 못했어요. 회사들이. IT 회사들이 워낙 못해가지고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걸 교육할 사람이 회사 내에 없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개발자를 하다가 교육하는 사람들이 가서 직무교육 프로그램 짜주고 이대로 교육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10년 전부터 계속 그 신입사원 교육, 실장 교육 하던 사람들이니까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잘 없어요. 생각보다. 더 질문이 없으면은 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